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을 저급한 모방국가라 폄하하던 영국 BBC 간판 특파원이 단 한 달 만에 180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전쟁 후 GDP 69달러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무엇이 20년 경력 베테랑 기자의 마음을 뒤흔든 것일까요? 저는 BBC의 베테랑 국제부 특파원 에밀리 해밍턴입니다. 옥스포드 출신의 48세 언론인으로 20년 넘게 세계 각국의 분쟁 지역과 개발도상국을 취재해왔으며 영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강한 편이고 세계를 바라볼 때 서구 중심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스스로도 인정하는 부분이죠.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서구 문명을 모방하는 후발주자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근 영국에서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이 의아했어요. 표면적으로는 객관적 분석을 표방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 문화의 한계를 드러내고 영국 문화의 우수성을 간접적으로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컸으며 마이클은 젊은 PT 소피를 저와 함께 보내기로 했는데 그녀는 열렬한 K-팝 팬이었고 처음에는 달갑지 않았지만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수긍했습니다. 취재 임무는 한 달 완전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 문화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이 목표였으나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던 것은 이 취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취재 준비를 위해 한국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으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주로 한국의 극심한 교육 경쟁, 과도한 성형 문화, 높은 자살률 같은 부정적인 면모였고 이런 자료들을 모을수록 한국 문화의 인기는 화려한 포장에 불과하다는 선입견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한류 영향력의 심각성은 알고 있었지만 그 깊이와 진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으며 소피는 한국 드라마와 K-팝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건네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저는 그저 과대평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딸 리즈가 제 짐을 싸는 것을 도와주며 엄마, 한국에 가서 제대로 보고 와요. 정말 멋진 나라예요. BTS나 드라마만이 아니라 그들의 혁신, 정신, 문화적 깊이를 봐야 해요 라고 말했고 이런 충고에 그저 웃음이 나왔으며 걱정 마, 엄마는 전문가야. 20년 넘게 세계를 취재해온 저널리스트라고 라고 대답했죠. 리즈는 고개를 저으며 그래서 더 걱정되는 거예요. 엄마의 그 전문가적 시각이요 라고 대답했으나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소피와 마지막 취재 계획을 조율하면서 서울의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고 한류의 근원지를 탐방하며 한국인들의 일상생활과 문화적 특성을 관찰하기로 했고 BBC 저널리스트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내심으로는 한류의 허상을 폭로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첫 번째 충격을 경험했는데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이었죠. 아시아 공항의 약간의 혼잡함과 비효율성을 예상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히드로 공항보다 더 넓고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설계된 공간이었으며 높은 천장과 현대적인 건축 디자인,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외국인들이 영어에 맞춰주길 바라는 경향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직원들이 먼저 다가와 다양한 언어로 소통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달랐으며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제가 BBC 취재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심사관은 영어로 친절하게 대화를 이어갔고 BBC 다큐멘터리로 영어를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취재 되시길 바랍니다. 라며 인사했어요. 그의 유창한 영어와 친절한 태도에 잠시 감동했지만 곧 공항은 국가의 얼굴이니까 당연히 친절하게 대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했고 실제 한국 사회는 어떨지 직접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표를 구매하는 과정도 놀라웠는데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다국어 지원이 완벽했으며 영국 런던의 지하철 티켓 구매 시스템과 비교하니 확실히 더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이었어요.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정확히 몇 분 몇 초 후에 열차가 도착한다는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고 과연 그렇게 정확할까? 라고 의심했지만 놀랍게도 전광판에 표시된 정확한 시간에 열차가 도착했는데 영국에서는 기차 지연이 흔한 일인데 이런 정확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철도 안으로 들어서자 깨끗한 내부와 조용히 각자의 일에 집중하는 승객들이 눈에 띄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젊은이가 노인이 탑승하자 즉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것도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런던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예상과 달랐는데 산업화된 도시 외곽의 모습을 상상했으나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 단지와 녹지 공간이 조화롭게 펼쳐져 있었고 특히 눈에 띈 것은 자전거 도로와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었으며 친환경 도시 계획이 돋보였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는데 인천공항에서 본 모습들은 제가 기대했던 모방하는 나라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영국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호텔에 체크인한 후 첫 취재지인 강남으로 향했고 강남 스타일로 세계적 인기를 끌었던 그 강남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지하철 시스템과 모든 역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가 눈에 띄었는데 런던 지하철에서는 아직도 일부 노선에만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이었죠. 강남 거리로 나오자 눈부신 현대식 건물들과 세련된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패션 감각이었죠. 누구 하나 허투루 차려입은 사람이 없었으며 마치 모두가 패션 모델처럼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어요. 소피가 가리킨 방향에는 수많은 성형외과 간판이 보였고 저는 즉시 수첩을 꺼내 강남 외모 지상주의의 메카, 아름다움을 향한 집착이 만들어낸 성형산업 중심지라고 메모했는데 이건 제가 기대했던 모습이었고 한국 문화의 표면적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보여줄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남에서의 취재를 마친 후 홍대 지역으로 이동했고 홍익대학교 주변의 이 지역은 젊은이들의 문화 중심지라고 들었으며 거리마다 독특한 카페, 소규모 갤러리, 라이브 클럽들이 있었고 길거리 공연을 하는 젊은이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런던의 브릭 레인이나 캠든타운과 비슷한 느낌이었지만 또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으며 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 들어가 젊은 한국 디자이너들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스튜디오 대표인 박준호는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저희는 한국 전통 문양과 현대 디자인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어요. 글로벌 트렌드를 따르면서도 우리만의 정체성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작업실에는 영국의 폴 스미스, 일본의 이세이 미야케와 협업한 프로젝트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으며 박준호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영국 디자인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방식에서요. 하지만 저희는 단순히 따라하지 않고 한국적 정서를 더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고 노력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생각이 복잡해졌는데 영국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점에서 일종의 자부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들이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제가 처음 가졌던 한국은 서구 문화의 모방자라는 시각과 충돌했어요. 박준호의 작품들을 살펴보며 한국 디자이너들의 섬세한 감각과 혁신적인 접근법에 감탄하게 되었고 영국에서는 전통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한국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더 유연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홍대에서의 취재를 마친 후 종로의 한 전통 찻집을 방문했는데 수백 년 된 한옥을 개조한 공간이었고 영국의 애프터눈티와는 전혀 다른 차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차를 내리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졌고 맛과 향도 영국 차와는 완전히 달랐으며 차 마스터 이윤아는 한국 차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죠. 라고 말했고 그녀의 말은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차 문화가 사교와 예의를 중시한다면 한국의 차 문화는 명상과 자연과의 조화에 중점을 두는 것 같았으며 이윤아는 이어서 저는 영국의 차 문화도 존경해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차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상호 존중하며 배울 점을 찾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찻집 한쪽에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다구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도자기들이 현대적인 공간과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윤아는 제게 영국식 홍차와 한국 전통차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고 같은 찻잎이라도 추출 방식과 마시는 문화에 따라
이렇게 다른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으며 이런 문화적 비교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깊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취재 사흘째 되는 날, 서울의 일반 시민들의 일상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 북동쪽의 한 주택가를 방문했고 여의도나 강남과는 다른 보다 서민적인 지역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날씨 예보에서는 맑다고 했지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우산을 준비하지 않은 저희는 허둥지둥 근처 카페로 피했는데 비를 피해 카페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실수로 카메라 가방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고가의 BBC 장비가 비에 젖고 말았어요. 당황한 마음에 카메라를 확인하는데 다행히 외부만 젖고 내부 기기는 무사한 것 같았고 카페 직원이 다가와 물티슈를 건네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장비가 고장났나요? 라고 물었고 그런데 카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어요. 그는 자신을 박상현이라고 소개하며 카메라 수리 전문가라고 했고 우연히 저희가 떨어뜨린 카메라를 봤다면서 도움을 주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는데 낯선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값비싼 장비를 맡긴다는 것이 불안했기 때문이었고 그러나 박상현은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근처에 있는 자신의 가게로 가서 무료로 점검해주겠다고 했어요. 소피가 제게 눈짓을 했고 한번 믿어볼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상현의 가게는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이었는데 오래된 가게였지만 정돈된 느낌이었고 벽에는 각종 인증서와 감사장들이 걸려 있었으며 그는 전문적인 솜씨로 카메라를 분해하더니 습기를 제거하고 각 부품을 점검했고 약 30분 후 카메라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상태로 돌아왔어요.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라고 지갑을 꺼내며 물었는데 박상현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고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외국에서 온 손님이 불편한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호의에 당황했는데 영국에서라면 상당한 수리비를 요구했을 상황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거절했어요. 하지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적어도 수고비라도 라고 했지만 계속 거절하자 박상현은 웃으며 대신 차 한잔하고 가시죠. 오늘 점심시간이기도 하고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제안에 근처 식당으로 향했고 작은 가정식 식당이었는데 그는 주인과 아는 사이인 듯했으며 저희에게 된장찌개와 여러 반찬이 나오는 한국 가정식을 주문해 주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한국 가정식이었지만 놀랍게도 입맛에 잘 맞았고 특히 된장찌개의 깊은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박상현과 대화를 나눴고 그는 30년 넘게 전자제품 수리를 해왔다고 했으며 요즘은 고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트렌드지만 저는 여전히 수리의 가치를 믿습니다. 물건에는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영국에서도 최근 수리하는 문화를 되살리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았기에 박상현에게서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대화를 이어가던 중 그가 우연히 제 이름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고 혹시 해밍턴이라는 성이 스코틀랜드 출신인가요? 라고 물었으며 제가 그렇다고 하자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한국 전쟁 참전용사들을 돕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해밍턴이라는 영국군 장교가 있었어요. 혹시 친척 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연결고리를 발견한 후 저는 한국의 주거 문화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고 박상현의 도움으로 서울의 전형적인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영국의 주거 형태와는 상당히 달랐는데 영국에서는 개인주택을 선호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고층 아파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특히 놀라웠던 것은 아파트 단지의 규모와 커뮤니티 시설이었어요. 현관문은 비밀번호나 지문으로 열고 닫히며 실내 온도, 조명, 가전제품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었고 또 다른 놀라운 점은 거실과 주방의 개방적인 구조와 바닥 난방 시스템이었으며 영국의 라디에이터 난방과는 달리 바닥 전체에서 따뜻함이 올라오는 방식이 매우 효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와 좀 더 전통적인 주택가도 방문했고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한옥과 현대식 주택이 공존하는 모습이 흥미로웠어요. 특히 한옥은 목재와 돌, 흙 등 자연 소재로 지어진 전통 가옥으로 계절에 따라 통풍과 보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며 이런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 철학에 감탄했습니다. 영국의 전통 가옥도 지역 특성과 기후에 맞게 설계되었지만 한국 전통 가옥만의
독특한 미학과 기능성이 인상적이었고, 이날의 취재를 통해 주거 문화에서도 한국만의 독창성과 실용성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한국 주거 문화 탐방을 마친 후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깊이 알아보기로 했고, 박상현이 소개해준 전통시장을 방문했는데, 광장시장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식재료가 즐비했으며, 영국의 버로우 마켓과는 또 다른 활기찬 느낌이었어요. 시장 안을 걸으며 처음 보는 식재료들을 관찰했는데, 특히 발효식품의 다양성이 눈에 띄었고, 영국 음식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들이 한국 식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으며, 우리 음식은 발효를 통해 맛과 영양이 모두 살아납니다. 라는 한 상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으로 맛본 빈대떡은 바삭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놀라운 맛이었고, 한국 음식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균형감이었는데, 밥과 여러 반찬, 국으로 구성된 식단은 영국의 단일 요리와는 달리 다양한 맛과 영양소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적 식문화가 영국의 개인적 식사 방식과 대비되었으며, 시장 탐방 후 방문한 요리학교에서 한식 연구가는 우리는 약식동원의 철학을 따릅니다. 음식은 곧 약이라는 뜻이죠. 라고 설명했어요. 그곳에서 배운 장아찌 담그기와 전통차 우리기는 영국으로 돌아가서도 계속하고 싶은 활동이 되었고,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취재를 통해 문화의 정체성이 얼마나 깊이 음식과 연결되어 있는지 깨달았으며, 영국의 전통 요리와 한식 모두 각자의 역사와 철학을 담고 있다는 공통점도 발견했습니다. 이런 문화적 이해는 단순한 맛의 경험을 넘어 한 나라의 정신을 이해하는 창문이 되었고, 음식을 통해 한국인들의 지혜와 가치관을 엿볼 수 있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보기 위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방문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서자마자 학생들의 집중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긴 학습 시간은 영국 학교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었으며, 한 교실에서 만난 학생은 주말에도 학원에 가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교육학과 김성준 교수는 한국 교육의 역사적 맥락을 설명해 주었는데, 1950년대 전쟁 후 문맹률이 78%였던 나라가 세계 최고의 교육 성취도를 보이게 되었어요. 자원 없는 나라에서 인적적 자원 개발이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죠. 영국 교육이 개인의 적성과 다양성을 중시한다면, 한국은 기초 역량의 균등한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이 인상적이었고, 수업을 참관하면서 국어, 영어, 수학 같은 주요 과목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반면, 창의적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한 교사는 이제는 단순 암기가 아닌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고등학생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의 꿈과 열망을 들을 수 있었으며, 대부분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자신의 행복과 적성을 더 중요시하는 추세라고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넓고 현대적이었으며, 최첨단 연구시설과 열람실이 24시간 운영되는 것을 보며 교육에 대한 투자와 열정을 실감했습니다. 교육 시스템 취재에 이어 한국의 경제 구조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는데,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스타트업과 IT 기업의 중심지로 수많은 혁신 기업들이 모여 있었고, 영국의 테크시티나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규모와 활기찬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의 적극성이었는데, 신생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창업 공간 제공, 투자 연계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고, 이는 영국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보다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느껴졌어요. 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CEO 정민호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 과거 한국 경제는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경제 동력이 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테크 스타트업의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고령화 사회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인상적이었으며, 또 다른 스타트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K-팝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었고,
문화 콘텐츠와 기술을 융합한 이러한 접근법은 영국에서도 배울 점이 많아 보였어요. 테크노밸리 내 한 카페에서 만난 젊은 개발자들은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문화가 스타트업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는데,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 한국은 의사결정과 실행이 빠른 편이에요.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죠. 이게 때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급변하는 기술 시장에서는 분명 경쟁력이 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흔적을 더 찾기 위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을 방문했는데, 박상현이 먼저 연락해둔 덕분에 기념관 관장인 이정훈이 저를 직접 맞아주었고, 기념관에 들어서자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유엔군에게 감사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여러 언어로 쓰여 있었으며, 그 중에는 물론 영어도 있었고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그 자유를 위해 싸운 군인들 중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남달랐고, 기념관 내부에는 한국전쟁의 전개 과정, 참전국들의 기여, 그리고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물들이 있었으며, 특히 영국을 포함한 연합군의 활약상을 다룬 섹션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영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견한 나라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정훈은 특별 자료실로 저를 안내했는데, 그곳에는 영국군 참전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으며 놀랍게도 윌리엄 해밍턴 중위에 관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1951년 1월부터 1952년 7월까지 의무장교로 복무했다는 기록이었는데, 할아버지는 영국 글로스터 연대 소속 의무장교였어요. 특히 민간인 구호 활동에 헌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라는 이정훈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먼 이국 땅에서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었고, 더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가 받은 감사장과 편지들이었는데, 할아버지의 치료를 받았던 한국인 환자들이 보낸 손편지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비록 언어는 달랐지만 그 마음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한국전쟁 기념관 방문 후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활동과 시민 참여 문화를 취재했는데, 특히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는 한국인들의 공동체 정신에 관심이 있었으며, 2019년 강원도 산불과 2020년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의 위기 대응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 이지혜는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매우 강한 편이에요. 재난 현장에 자원봉사자가 넘쳐나고 기부 문화도 활발합니다. 라고 설명했고, 실제로 코로나 초기 마스크 품귀 현상이 있었을 때 한국인들은 자발적으로 마스크 양보 운동을 펼쳤으며, 취약계층을 위해 자신의 마스크를 나누는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했어요. 이는 영국에서 발생했던 사재기 현상과는 대조적이었는데, 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더니 그곳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함께 모여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고, 특히 노인과 젊은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센터장 김미라는 우리는 품앗이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어요. 품앗이란 농경사회에서 이웃끼리 노동력을 서로 돕던 전통인데, 이제는 지식, 재능, 경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발전했죠. 라고 말했어요. 영국에서도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지만 한국의 공동체 활동은 더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느껴졌으며,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연결성이 강했고, 한국인들은 각종 메신저와 커뮤니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웃과 소통했습니다. 취재의 마지막 부분으로 한류의 핵심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들여다보기로 했는데, K-팝 기획사와 드라마 제작사를 방문해 한류 콘텐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살펴봤고, 중소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를 방문했더니 연습생들의 치열한 훈련 과정을 목격할 수 있었으며, 영국의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달리 한국의 아이돌은 데뷔 전 평균 3에서 7년의 훈련 기간을 거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춤, 노래, 연기, 외국어까지 종합적인 교육을 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강도 높은 트레이닝 시스템은 영국의 예술교육과는 확연히 달랐으며, 기획사 대표 박재현은 우리는 단순히 가수나 배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종합 엔터테이너를 양성합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독특한 시스템이죠. 라고 설명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K-팝의 성공 비결은 철저한 준비와 품질 관리,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접근에 있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국내 시장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좋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드라마 제작사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는 한국 드라마의 제작 과정과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들을 수 있었고, 특히 눈에 띈 것은 스토리텔링의 보편성과 한국적 정서의 조화였으며, 제작 PT 김선영은 한국 드라마는 가족, 사랑, 우정 같은 보편적 가치를 다루지만 한국 특유의 정서와 미학을 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이 독특한 조합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취재의 마지막 날, 기념관에서 만난 이정훈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는데, 바로 할아버지에게 치료받았던 한국인 김영호와 그의 가족을 만나는 자리였고, 80대 노인인 김영호 어르신은 할아버지가 5살이던 자신을 치료해 주었다고 했으며, 당신 할아버지는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전쟁 중에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셨고,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셨죠. 그분 덕분에 저는 영국과 영국인들에게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호 어르신의 집에는 윌리엄 해밍턴 중위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는데, 5살 김영호 어르신이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있는 모습이었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역사가 얼마나 살아있는 것인지, 그리고 인간관계가 얼마나 세대를 넘어 이어질 수 있는지를 실감했어요. 김영호 어르신은 저에게 할아버지의 친절함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심한 폐렴으로 죽을 위기에 있던 자신을 할아버지가 어떻게 구해주었는지, 약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 치료해 주었다고 했으며, 당신 할아버지는 약이 없을 때 자신의 식량 배급을 팔아서 암시장에서 약을 구해오기도 하셨어요. 정말 헌신적인 분이셨죠? 라는 말을 들으며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영호 어르신의 가족들도 함께 자리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손녀인 민지는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가족은 영국에 특별한 애정을 갖게 되었어요. 저도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선택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호텔 방에서 한 달간의 취재를 정리하며 BBC 본사에 전화를 걸었는데, 마이클과 통화하며 다큐멘터리 방향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고, 처음 의도했던 한류의 허상이 아니라 한국의 진정한 힘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본 것들은 단순한 유행이나 모방이 아닌 깊은 역사적 맥락과 독창적인 비전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라고 설명했으며, 마이클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네가 마음을 바꿀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할 줄은 몰랐어. 그래, 네가 본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우리 BBC의 가치니까 새로운 방향을 전적으로 지지하마 라고 대답했어요. 통화를 마치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한 달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제 마음가짐을 떠올렸는데, 얼마나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씩 무너졌는지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서구 문화를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독특한 가치와 비전을 가진 창의적인 국가였고, 한국 문화의 힘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능력, 빠르게 적응하고 혁신하는 유연성, 그리고 인간적인 정서와 첨단 기술을 결합하는 독특한 접근법에 있었으며, 이런 측면들을 새로운 다큐멘터리에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또한 한국과 영국의 역사적 연결고리, 특히 한국 전쟁에서의 영국군의 역할과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양국 관계의 기반이 된 이야기도 중요하게 다루기로 했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 역사적 맥락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조명할 수 있는 좋은 소재였어요.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다큐멘터리 제작에 착수했는데, 소피의 도움이 제작 과정에서 컸습니다. 그녀는 젊은 세대의 시각을 반영하여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되었어요. 방송 전날 마이클이 시사회 후 의견을 전해주었는데, 에밀리,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네가 한국에 대해 너무 호의적인 시각만 보여주는 것 아닌가 걱정했어. 하지만 다큐멘터리를 보니 그들의 성공 뒤에 있는 도전과 노력, 그리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까지 균형 있게 다루고 있더군. BBC 저널리즘의 가치를 잘 지켜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안도했는데,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객관성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친 보도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고, 다행히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았으며, 특히 공을 들인 부분은 한국의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는 부분이었어요. 단순히 지금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담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회복력과 인내, 그리고 비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BBC1의 프라임타임에 방영되었고 시청률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특히 젊은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는데 SNS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토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방송 다음 날 저는 BBC 아침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유했는데 진행자가 에밀리, 당신이 한국에서 가장 놀랐던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제 자신의 편견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단순히 서구 문화의 모방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본 것은 전통과 혁신이 독특하게 융합된 창의적인 문화였고 또한 한국인들의 회복력과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려는 의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죠. 진행자는 이어서 영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가장 오해하고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고 저는 아마도 한국이 단순히 기술 제품과 K-팝만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실제 한국은 깊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나라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국과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역사적 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영국군의 희생이 오늘날 한국의 번영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많은 영국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방송 이후 영국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는데 대사는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며 저를 특별 리셉션에 초대했고 그 자리에서 한국전 참전 영국 용사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는 기회도 가졌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한 노년의 참전 용사가 제게 다가와 나는 당신 할아버지와 같은 부대에 있었소. 윌리엄은 훌륭한 의사였고 많은 생명을 구했지. 당신이 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줘서 고맙소 라고 말했을 때였고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산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기 때문이었으며 어쩌면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도 양국 간의 이해를 높이는 작은 다리 역할을 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다큐멘터리는 국제적으로도 반향을 일으켰고 여러 나라의 방송사에서 방영 요청이 왔으며 특히 한국에서도 KBS가 더빙 버전을 제작해 방송했는데 한국 시청자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자신들의 모습에 새로운 통찰을 얻었다고 평가했고 오늘날 저는 영국과 한국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재단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양국의 예술가, 학자, 기업가들이 서로 배우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국 방송국에서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었군요. 한국에는 지금 촬영하고 취재하신 이야기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다음에 또 한 번 오셔서 촬영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투부투 한마루였습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